지원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이 됐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느냐,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역할이라는 것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뭐 직장에 취직을 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내로 시작해서 어떤 중간 관리자, 그러다가 어떤 지원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이 됐다가 또 퇴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로서 또 엄마로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독립하게 되면 다시 어떤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아니면 내가 혼자 남았을 때 또 나 혼자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어떤 일생은 끊임없이 어떤 역할의 변화를 동반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숙제는 적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할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가. 사실 어떠한 변화도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변화도 긍정적이기만 한 변화가 없고 어떠한 변화도 부정적이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런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일단 수용하면서 그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내가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부터 탐색하고 노력하는 것. 이제 이런 마음이 지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중장년기의 어떤 역할의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또 그건 정체성의 변화랑도 같이 맞물리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변화라는 거는 과거의 역할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내가 해왔었던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새로운 형태로 이어나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점에도, 인생의 어떤 시점에도 나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된 역할이 결코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들을 내가 어떻게 잘 이제 수행해 나가느냐, 이러한 마음가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느냐, 그런 지금의 어려움을 내가 또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장년층은 인생의 그 전환점을 여러 번 경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에 우리가 어떤 전환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역할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역할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역할들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내가 하는 어떤 역할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내가 뭐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회의를 좀 갖게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짐이 또 사라진 것이기도 하거든요. 온전하게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 변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새로운 어떤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점에서 나한테 중요한 사람과 소통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한데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 있어서 혼자 살 수 없는 만큼 어떤 끊임없이 나의 질이 좋은 어떤 관계들,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을 내가 찾고 재정립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좀 점검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실천하는 것, 저는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 어떤 경제적인 노후 대비, 이런 것도 좀 점검하고, 건강검진 계획들도 좀 살펴보고, 내가 지금 지병이 있다면 그 지병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뭐 중장년층이건 또 노년층에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 그리고 어떤 변화에 계속 적응해 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시도해 보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큰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정신 건강적으로 굉장히 그 유의미한 고통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은 그 중에 반절이 넘는 분들은 결국은 회복을 하신다는 건 거죠.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힘으로든 아니면 주변의 도움으로든 회복을 해 나가시는데, 또 이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그런 난치성의 형태로 정신건강의 문제를 장기간 갖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 재난이라는 거는 결국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취약한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그 재난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던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던가,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분들, 혼자 사시는 그런 독거 노인이라던가, 또 이런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이라던가, 어떤 이유로든 내가 정보에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는 취약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거는 개인의 위기인 동시에 이 재난이 발생한 우리 지역 전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만 잘 회복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지역이 같이 회복을 해야지만 나 또한 진정한 이제 안정감을 되찾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전체의 회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기나 역경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쉽게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느냐 할 때에 필수적인 요인이 있는데, 1번은 안전감이에요. 일단 물리적으로 안전해야, 또 심리적으로 또 안전해야 내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산불이 진화돼야 될 것이고, 지진으로 따지자면 여진이 가라앉아야 되겠죠. 위험을 계속 연상시키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그런 안정감을 다시 찾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물리적인 안전함과 함께 심리적인 안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감이에요. 우리가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이나 또 큰 역경 같은 경우에는 그건 개인의 문제로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서로 돕는 것,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런 상태에 이제 빠져 있을 때 사실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는, 역경이라는 거는 자꾸 사람을 숨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깝게 내가 이제 만나왔던 그런 사람들도 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역경을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 나를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연결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나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절감인데요. 신체 생리적인 그런 조절감일 수도 있고요. 생각에 대한 조절감일 수도 있어요. 일단 이런 불안이나 긴장 상태에서 급격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신체 생리적인 반응을 내가 호흡을 통해서 조금 진정할 수 있다면 그런 조절감이 굉장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러한 역경이 있더라도 역경에서 내가 회복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결국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신감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작은 것서부터 성취하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정리부터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많은 문제에 막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냥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일상 생활 중에서 아주 단순한 것부터 좀 해보자. 이를테면 밀려있는 빨래를 돌린다던가, 청소가 밀려가지고 온 집안이 다 너무 어지러져 있을 때는 그냥 방 한 군데만 먼저 좀 청소기를 돌려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을 좀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런 효능감을 다시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닥치는 문제이니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하는 위험에 내가 잘 대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은 대피소를 확인한다던가, 가족들과 이제 그런 비상 상황일 때 어떻게 연락을 할까, 어디서 이제 우리가 만날까, 그런 약속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구급 배낭이라던가, 구급 비상약품이라던가, 반려동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은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불안이라는 거는 그 위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역경에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신고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뭔가 위험에 대처하는 그런 행동들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과거의 어떤 역경을 이겨왔었던 그런 경험들이 또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시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신체 생리적으로 편안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이제 느껴 하시는 게, 그리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신체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신체 생리적인 반응을 좀 즉각적으로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 약물 치료도 되겠고요. 이제 진료 보는 그런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비상약물, 항불안제만큼이나 즉각적으로 우리 항진되어 있는 그런 반응들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힘드시다, 너무 이렇게 몸이 막 경직돼 있어서 내가 부드럽게 복식하고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천천히 호흡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에 쌓인 어떤 긴장들을 배출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냐면은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의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호흡을 통해서 긴장이 배출되는 효과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꼭 빠른 무슨 달리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몸을 당장에 그냥 좀 움직여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냥 어떤 사로잡혔었던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냥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좀 바깥으로 나가 보셔라,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히어 앤 나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 불안에 이제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일어났었던 안 좋은 생각을 막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라는 어떤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빠져나와서는 지금 여기에 감정, 감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좀 시각적으로 노란색이 지금 어디에 있지? 이런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좀 찾아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소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좋은 감각들, 기분 좋은 감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만끽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긴장돼 있었던 그런 신체적인 반응들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입관 없이 경청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다라고 우리가 느껴주는 거. 너의 마음이 이렇다는 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그런 공감을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선순환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불안이라던가 어떤 역경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를테면 어떤 돌봄의 문제라던가, 또 직장인의 학업의 문제라면은 그런 일을 내가 또 좀 덜어줄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도 역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좀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전문가를 찾는 거, 전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을 찾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주변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할 수는 없죠. 우리의 인생의 여러 사건들, 역경들을 따라서 우리의 불안은 그렇게 늘 오고 갑니다. 근데 저는 불안을 그냥 좀 손님처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님이라는 거는 오기도 오고 가기도 갑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을 내가 꼭 해결해야 될, 무찔러야 될 어떤 적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오고 또 때가 되면 가는 그런 손님이다. 그리고 사실 불안이라는 거는 신호거든요. 불안이 뭘 의미하는가, 뭘 가리키고 있는가.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신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절하게 좀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불안은 외로움을 먹고 자랍니다. 혼자서 결코 이제 해결할 수도 없고 외로운 상태에 있을 때는 불안이 더욱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이 불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함께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불안할 때 더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이타심이 사실은 내가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도 우리가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 나의 그 같은 주민들, 우리 도의 같은 도민들과 함께 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